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1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어제 마침 지난 10월 1일 이란의 탄도탄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드의 레이더가 파괴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관련 이야기 오늘도 얘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사실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근데 오늘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사드 포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미 국방부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결정에 있어서 그 정치적인 부분하고 또는 이제 국방 과학 기술 부분하고 기술적인 부분이죠. 정치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큰 변화가 없다. 미국은 이렇게 해야만 했다. 선거를 앞두고. 예. 지금 이제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면은 사드 포대가 생산된 게 7개의 포대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그 중에 한 개 포대가 괌에 가 있고, 다른 한 개 포대가 우리나라 경북 성주에 와 있어요. 미국 본토에 5개 포대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본토에 있는 5개 포대 중에 한 개를 오는 거예요. 저 여유분이 별로 없이 꽉꽉 눌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개 빼주기로 했다는 미국 결정도 그들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력의 공백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에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되게 급박한 결정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급박하게 요청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는 지금 선거를 한 달도 안 남겼죠.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친 유태인 계열, 친 이스라엘 계열의 표심을 흐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아니 그걸 빼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은 또 왜 에로우라는 자기 고유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급하게 요청했느냐.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10월 1일 이스라엘 이란의 공격을 받고 네타냐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이야기를 하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 그것은 분노에 의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놀랐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늘이 뚫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때까지 한 번도. 게다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추정키로는 민간인 지역은 전혀 폭격 안 했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 1명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자나 레바논 베이루트에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대신 군사 기지를 주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차단시키기만 하면 알 수는 없어요, 피해 상황을. 그런데 이제 사드 레이더까지 골라서 타격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도 지금 사드 포대 5개로 다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나름. 그럼 이스라엘은 제가 봐서는 2개 포대면 충분해요. 이런 종말 단계 요격 미사일로는. 자, 우리 LSM 같은 경우도 지상형이 4개 포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데, 한반도 남나라를 커버하는데. 이스라엘의 국토 크기는 우리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레이더도, 그린파인 레이더도 2개가 있겠죠. 그게 같이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공군기지 어디 그치에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좀 깜깜이가 됐다는 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한번 볼게요. 자, 미 국방부가 확인해서 사드 보내기로 했다, 1개 포대. 자, 뉴욕타임스 보도고 밑에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죠. 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미국의 가장 큰 수송기로 보내면은 그렇게 시간은 금방 보낼 거예요. 배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러면 병력의 이동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100명 정도의 운용 병력, 미군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이 이면에는 미국의 핵심적인 방위를 책임지는 5개 포대 중에 한 군데를 뺐다는 거예요. 그 한 군데는 아마 비중이 가장 떨어지는 곳일 거라고 봅니다.
그곳이 어딘가도 궁금해요. 사실은 끝까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얘를 보냈는데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이 급하게 요청을 했다는 것은 네타냐후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까지 그들의 방공망이 와해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이언돔으로 이란에서 발사하는 탄도탄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요격률 제가 제 추정치에 15%에서 작게는 많게는 30%밖에 안 됐다. 근데 그걸 극초음속으로 국한시키면은 아마 요격률은 상당히 더 낮아질 것이다. 이란이 원함도 다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다 때렸다. 방공망을 와해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제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손절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미국 주도 세력이. 예, 그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존속하는 그 세력들이, 그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금 러시아와 핵전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란에 러시아에 여러 전력이 들어와 있잖아요. SU-35 들어오기 시작하고, S-400, F-35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이란의 기존 방공망인 S-300 시리즈에 기반을 둔 방공망,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미 훌륭한 방공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대전자전 체계를 운용하는 러시아 병력들이 지금 상당수 들어와 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가 이란이 핵무장을 한 것 같다. 저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요. 서방에서는 전혀 꿀먹은 벙어리예요. 싫다 좋다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있답니다. 예, 이란이 핵무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걸프 7개국이 우리의 영공을 쓰지 마라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1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갈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공군기들이 무장을 잔뜩 달고 날아가려면 그냥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기착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공중 급유를 받거나. 근데 그들 걸프 7개국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공군력으로 주변국을 압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처럼 탄도탄을 수천 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방어할 정도의 핵탄두를 실을 정도 숫자의 탄도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손발이 다 묶인 거잖아요. 게다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비난하는 유럽, 레바논에 있는 유엔 평화 유지군들을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전에도 가자에서도 유엔 관련 시설을 많이 공격했어요. 사망자가 뭐 수십 명, 막 100명 넘게 나왔을 수 있어요. 학교 공격하죠. 병원 공격하죠.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전체적으로 41,000명이고 공식으로 집계된 것만 하더라도. 그러다 웨스트뱅크에서 사망하고 기타 등등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던 것이 이번에 힘을 모아서 이야기한다. 자, 미국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다. 이 상황을 마사지하면서 부드럽게 빠져나가려고 한다.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정을 떼면서 나가려고 한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한테 유튜브 AI가 소개해주는 영상의 제목을 봤을 때 조금 더 확인이 돼요. 우리 연합뉴스에서 올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영상을 올렸거든요. 제목만 제가 봤습니다만 제목이 여기 있죠. 이스라엘 유엔군까지 포격, 한국도 분노, 당장 멈춰라. 예. 자, 이거는 연합뉴스 스스로 결정한 내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평소에는 참 짜증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어떨 때는 그들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들 속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로 몰아가겠다. 그래서 미국은 살짝이 빠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1-2주 만에 10월 1일 이후에 우크라이나전 상황은 상당히 약화돼요. 뭐 본토를 포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싹 없어졌어요. 러시아 내륙 깊숙이를 타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없어졌어요. 이걸 덮고 있어요. 여러 겹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 그래서 네타냐후가 버리는 카드라는 부분은 분명하다. 그런데 사드는 왜 줬나? 선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로비의 힘은 세니까.
근데 사드가 이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나? 저걸 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이 와중에 사라진 의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보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몇몇 기독교 단체 보니까 그런 제목을 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린 라이트를 받았다. 파란불을 받았다. 오케이 해라. 미국으로부터 이란 공격하려는 신호를 받았다. 자,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자연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넓어지는 거죠. 그게 뭐 어디는 사랑이라고 하고 어디는 자비라고 하지만 그래, 종교를 명목상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야 돼요. 그때 지금 엄청나게 살벌해요. 그들의 의견을 보면은. 그리고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 이스라엘 기독교 본산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 핵심에 미국이 있고 그 지시를 받는 어떤 군사적인 조직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하나 봤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방송을 하는 거기서 엄청나게 난폭해요. 이교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종교를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업체랑 비슷하죠. 경쟁업체는 죽여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각성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동네 걷다 보면은 주로 공원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시에서 그런 게 특정 종교단체의 전도 활동으로 공원 이용객이 심히 불편하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겠습니까? 그 특정 종교단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천당 못 갑니다. 그런 분들. 자, 그래서 이거요. 10월 5일이죠. 10월 1일날 폭격을 하고 10월 5일날 지진이 났어요. 이란에서 진도 4.6 지진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셈난이고 지하 10km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핵심을 한 것 같거든요. 이 이후로 미국이 확 달라진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배제하고 좀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아랍 국가들을 가운데 중개자로 삼아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소개도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드도 준다. 왜? 선거는 이겨야 되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유태인, 미국 영향이 강한 유태인들을 마음을 선거까지는 어루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스는 아랍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러시아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뉴스가 있고 또 이런 뉴스는 걔들은 보지 말고 우리 국내에 친이스라엘 세력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궁핍해져가는 궁벽해져가는 미국의 대언론관도 느껴집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한번 확인하는 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가끔 보는 이제 앤드류 나폴리타노인가 하여튼 과거에 어떤 미국의 한 주의 대법관이었던 사람이 하는 채널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남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오늘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나온 이야기 이름이 토니 셰퍼고 전력이 뭐냐면은 DOD라고 하면 미국 국방부를 의미합니다. Department of Defense니까 거기에 첩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확인을 해줘요. 자, 첫 번째 이야기죠. 이란 핵무장 가능성 높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그 뒤에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 뭐 미국 본토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위력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간에 중동에 있는 다수의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들이 지금 4만 명이에요. 그리고 주변 해역에 미 군함들이 와 있고 해병대도 5천 명이 와 있어요. 타격대가. 그들이 타격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란의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보이죠. 이 사람 이야기처럼. 그 병력들이 한 5만 명, 6만 명, 그리고 다수의 함정들이 이란의 볼모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계속 지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너희도 간다.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미국 상황이 바뀐 거죠.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걸프 7개국이 자들이 영공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 함도 확인이 돼요. 이스라엘 공군의 급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격할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타냐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주일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2주일 더 지나면은 선거예요, 미국에. 그 전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단이 별로 없어요. 미국의 입장은 거의 확실해졌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이 북한을 치게 되면 남한의 뒤에 있는 미국, 너도 안전하지 못하다. 평택부터 치겠다. 오키나와 괌 치겠다. 그쪽에서 항상 우리를 위협할 때 뭐가 날라오니까.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것이 해병대 상륙단이 지금 지중해에 그 강습 상륙함, 뭐 우리 마라도 독도함 같은 게 와 있고 그게 5천 명 정도 있는데 저 5천 명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미국민들을 미국 시민권자들을 본국으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 정도 할 수밖에 없는 호송 병력이다. 그 정도 5천 명 정도는 그걸로서 진군을 한다. 이란으로 또는 레바논으로 헤즈볼라로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병력이다. 이거는 이 5천 명의 숫자로는 괌을 정복하기도 어렵다. 지금 후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정파가 돼야 돼요. 그런 움직임 없거든요. 그냥 흉내내는 거.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여론들을 마사지할 정도로 이야기만 나오는 거. 전부 다 거품이죠. 여기 반짝반짝. 예, 그걸로 끝이에요. 자, 지난번 걸프전이나 이라크 침공대처를 하려면은 몇십만이 동원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주변국들은 다 적대적이에요. 미국의 생각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100% 고립돼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도 다 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미국 혼자 다 해야 돼요, 여기를. 그럼 미군의 전체 전력이 다 와도 확신을 못 해요. 게다가 이란의 핵무장. 이게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그런데도 이제 네타냐후한테 끌려다니니까 사드라도 보내줬다는 겁니다. 선거를 이것 때문에 망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맡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선거도 불리하죠,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어제죠. 현지 시간으로는 일요일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 유세를 하러 갔다가 거기 트럼프를 암살할 목적으로 그 유세장에 진입하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 체포한 적이 있었죠. 예, 미등록 차량, 대포 차량에다가 가짜 번호판 그리고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과 샷건들. 그리고 여러 개의 위조 여권, 다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진. 네. 그리고 잡아놓고 풀어줬죠. 경찰서장도 스스로 얘가 여기 왜 왔겠느냐, 그것 때문에 왔겠지. 그래놓고 풀어줬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암살 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란 뉴스에서 나온 건데 보여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진입할 때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이스라엘 지상작전 본격화 몇 주 내에 종료할 것. 아니죠. 지금 거기서 헤즈볼라의 저항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왜냐? 그 레바논을 베이루트를 민간인을 공격을 함으로써 레바논 정부하고 헤즈볼라를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고 그 와중에 헤즈볼라 지도자들 다 살해했어요. 현 지도자, 차기 지도자까지. 네, 상당히 약화됐을 거라고 봤는데 그 헤즈볼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를 죽이면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잘 꾸려간다는 거예요. 강력한 반격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헤즈볼라가 이란에 오래된 드론을 하나 보내가지고 공습 경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기지, 그 골라니 여단이라고 최강의 부대입니다. 거기 신병 훈련소, 우리말로 하면 사단 훈련소 같은데 그 식당에 떨어졌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그래서 4명이 죽고 60명이 사상이 됐어요. 다쳤어요.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것을 방공 시스템이 놓쳤어요. 2대의 드론이 날라왔어요. 옛날 드론이에요.
한 대는 격추시켰고 나머지 한 대는 고도를 낮춰서 계속 오니까 그것이 격추됐거나 아니면 추락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사이렌이 안 울린 겁니다. 공습 사이렌이. 그게 슬금슬금 모아서 거기를 마친 거예요. 탄두 40kg짜리가. 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하나 더 투입했죠.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타협할까 이러다가 러시아의 강경 모드, 이란의 실체를 확인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국들의 동조. 그러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배신자 되겠구나. 그래서 레바논 정부군도 합류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불리해요. 몇 주 내에 종료될 것 아닙니다. 예, 자기들이 종료될지 모르겠습니다. 금세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란 외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큰 이야기는 안 했고, 계속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죠. 더 크게 반격해 줄 것이다. 더 크게 반격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그래프에 관심이 갔어요. 이 사람 이야기는 뭐 전에도 소개를 드렸으니까. 여기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이제 70에서 80년대 세 개의 피크가 있어요.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쪽에 세 개의 피크는 그때 이제 3차 중동전을 치르면서 그때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미국에 의해서 항상 40억 달러 정도의 지원이 매년 있었어요.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지금 환율로 따지면 5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걸 매년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그러다가 이제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죠. 지금 170억 원, 180억 원까지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경제는 엉망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위로도 전쟁터, 밑으로도 전쟁터, 해상교통도 막히고 있죠. 그리고 30만의 젊은 예비군이 현역으로 다시 복귀해서 전투를 임하고 있어요. 예,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거예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예. 자, 그걸 보여드렸고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얼마 전에 보여드린 건데, 네바팀 공군기지에 탄흔을 가지고 폭탄이 이제 탄도탄이 몇 발 떨어졌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대학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32발 정도 맞았다. 어떤 데는 40발, 어떤 데는 20발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공군기지는 방공 시스템이 있게 마련이에요. 방공 시스템 중에서도 방공 시스템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게 에로우 2하고 에로우 3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에로우 2는 사드급하고 목표가 같아요. 수준이 같은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사드 같아요. 종말 단계 탄도탄 요격을 위한 것이에요. 에로우 3는 SM3급이 중간 단계 요격이, 이게 실제 주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을 봤을 때 2개 포대 정도면 충분하다. LSM 같은 경우는 4개 포대죠. 그러면은 그린파인 레이더가 2대예요. 근데 일부러 숨겨놓은 사드 레이더까지 파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린파인 레이더 공격 안 했겠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우 시스템이 다 무력화됐어요. 그 1, 2층을 넘어가는 레이더를 단기간 내에 복귀할 수가 없어요. 복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에로우 3로 오면서 미국과의 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탐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에로우 3 시스템의 레이더망과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대는 없지만, 즉 발사체는 없지만, 유도탄은 없지만 그 사드 레이더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로우 3 시스템의 일환으로. 그리고 지중해나 홍해에 들어와 있는 미국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동시에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림에서 그 레이더 결과를 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더더욱 이란이 사드 레이더만 공격했을 리는 없다는 게 확인이 돼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에로우 2나 에로우 3가 지금 장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부들부들 떨면서 급하게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미국도 여유분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란 말씀 드렸죠. 미국 본토에 5개밖에 없어요. 포대가. 그중에 1개 포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1개 포대에 미사일이 몇 대냐? 몇 개냐? 한 8발밖에 안 돼요. 이번에 180발 쏴서 이 네바틴 공군 기지에만 20발에서 40발까지 맞은 건데,
제가 기술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사드 포대 하나가 1조에서 2조 원가량 하는데 그게 한 포대 와서 48발밖에 제공을 못 하는데 이란은 3,000발의 탄도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섞어 쏘잖아요. 일반 탄도탄에다가 뭐 극초음속에다가 이미 그걸 못 막는다는 거 보여줬고 거기다가 상대방의 방공망이 무력화되면 셀 수 없는 숫자의 순항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올 수 있어요. 이란은 드론 강국이에요.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감히 반격을 못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말리죠. 핵무장했으니까. 미국이 어설프게 깼다가는 자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 있는 4만 명의 미군들이 다 볼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힘든 경우예요. 지금 이거. 예. 자, 여기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걸 오늘 자료 준비를 하면서 에로우 미사일에 대한 자료를 조금 봤는데 에로우는 뭐 위키피디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에로우 2가 현재 주력으로 보이는데 사드급이죠. 거기가 지금 고도 40km 이상의 즉 우주 공간에서 요격하는 건데 탄도탄을 그게 우리 LSM처럼 우리 LSM 두 가지죠. 항공기용과 그 탄도탄용이 있는데 우리 탄도탄용 같은 경우는 직격체예요. 네, 안에 뭐 폭약이 없어요. 그냥 머리 대 머리가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험 발사할 때도 나왔잖아요. 성공했지요. 우리 LSM 탄도탄 요격탄은 돌입하는 탄두에 핵탄두에 죄송합니다. 즉 탄도탄에 머리를 맞힐까 아니면 꼬리를 맞힐까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이야기했었거든요. 여기는 에로우 2 같은 경우는 소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근접신관이에요. 근접신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준이 하나 떨어진다. 사드는 직격 미사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위키피디아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문 위키피디아 가셔서 사드 치면은 개발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SM3도 그래요. 우리는 한 번 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개발진들이 수명이 많이 줄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왜? 그거 실패했으면 바로 에로우 미사일 사자고 윤석열 정부에서 했을 거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살리등등하게 버티고 있었으니까. 이런 게 전례가 없는 겁니다. KF-21 무난하게 아니고 무난하다기보다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개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전례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한 데는 에로우가 사드보다는 좀 못하다. 에로우 2가 가볍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통적인 개발 시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주변 아랍국들의 수준을 이스라엘 생각하는 수준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전통적인 탄도탄 궤적을 가지고 오는 탄도탄에 특화되어 있다. 저는 사드도 솔직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발사하는 지르콘이나 그런 고도 40km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거거든.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레이더도 늦게 걸리고 40km 이상은 사드, 40km 이하는 패트리엇이 돼야 되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가 아방가르드, 활공형, 접시 띄우기 그거 대응 능력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드도 그렇고 에로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탄도탄 궤적이다. 미리 오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다. 예상 위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예상 위치를 쏜다. 그 다음에 자체의 탐색기로 추적한다. 요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는 직격체고 에로우 2나 3는 직격체가 아니다. 근접신관이다. 이것은 사드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궤적을 미래 방향을 보고 쏜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적외선 탐색기거든요. 적외선 왜냐하면 이게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적외선 탐색기가 레이더 탐색기보다 훨씬 정밀하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 탐색기의 시야가 상당히 좁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체가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타운의 공식에 따라서 날라오는 탄도탄의 그냥 전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너무 느린 시속 100km, 200km짜리 이런 드론이 날라오면은 우리 레이더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게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뭔지를 소프트웨어는 몰라요. 생각?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드나 에로우 2는 그렇다.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사드가
하나 놨다. 즉 제가 제 소견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48발 가지고 상대방이 180발 또는 그 이상을 쐈을 때 대응이 되느냐? 숫자적으로 안 된다. 다 요격을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둘째는 기술적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보낸다. 여론을 만져야 될 테니까. 거꾸로 네타냐후가 손이 벌벌 떨리는 이유는 그들의 에로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SM의 요격 규격을 만들 때도 보면은 사드랑 비교한 것 같거든요. 스펙을. 이게 보이죠? 최대 동시 교전수가 탄도탄기 같은 경우 10개다. 그럼 우리가 4개 포대를 한다잖아요. 4개 포대를. 그러면은 우리 LSM이 다 배치됐을 때 탄도탄 동시 대응 능력은 40발이에요. 4개 포대가 있으니까. 뭐 중첩된다. 또 뭐 그 배치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서 최대치는 40발이에요. 40보다 적겠죠. 지향점에 따라서 어디서 날라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저는 이게 사드도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 사드나 에로가 개발됐을 때는 상대방이 탄도탄을 수천 발씩 갖고 있다. 이런 게 전제가 되던 시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드도 이 정도라고 봅니다. 한 개 포대가 한 10개 정도? 동시에 여러 개 날아오면 10발밖에 못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LSM은 사드보다 훨씬 뒤에 개발된 무기체계예요. 동등 이상으로 개발하려고 했을 거잖아요. 즉 48발이 있더라도 동시 대응 능력은 10발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사드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디코이로 먹잇감으로 그냥 일반 탄도탄 쏴줘서 소모시킨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극초음속으로 쏘면은 뭐 원하는 목적 다 이룰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이제 종말 단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보면은 ICBM이 날아갈 때 이래 날아간다는 건데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탄이 있죠. 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날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한 30분 걸린다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 발사해서 대기권 밖으로 솟구치면은 속도가 계속 올라가요. 자, 30km, 40km 이상 고도를 올리게 되면 공기의 밀도가 낮으니까 그때는 속도 더 붙어요. 그래서 로켓이 다 연소가 되게 되면은 그때가 마하 20 정도 된다, 속도가. 그 다음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죠. 예. 왜냐하면 이때는 동력을 잃었으니까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 속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고도라는 면에서 보면은 이제 포물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탄력을 받아서 관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는 지구 중력이 당기고 있고, 꼭지점에 도달한 다음에는 이제 하강을 하는 거죠. 하강을 쭉 하는데 가속 속도가 붙을 거잖아요. 지구 중력이 당기고 있으니까. 예, 공기 밀도는 낮지만, 예, 그래서 대기권에 돌입하는 시점에 때 속도가 제일 높아요. 그때 마하 20. 대기권에 돌입하기 시작하면은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예, 자, 그게 보통 대기권에 의해서 속도가 대기권에 진입한다는 시점이 보통 100km예요. 고도 100km. 예. 그래서 그 이후 지상으로 꽂히기 시작한다. 이것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표물의 머리 위에서. 그것을 영어로는 터미널 페이즈, 종말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드가 40에서 뭐 100km 이 정도, 뭐 150km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 단계 요격이에요. 즉 이것은 ICBM에 대해서 나의 기지, 내 소중한 곳을 지키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종말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왜 종말 단계라고 부르는 건지. 그 임팩트하는 순간에, 충돌하는 순간에 속도는 ICBM 같은 경우는 추가 동력이 없이 관성으로 떨어진다. 속도가 계속 떨어지죠. 마하 20에서 임팩트가 지상 해발 0m, 해발 0m는 아니겠지만 목표물을 맞을 때쯤 되면 속도가 마하 5 정도로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의 대응 속도가 마하 8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도를 감안했을 때는 고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사드는 마하 8.5, 우리 LSM 마하 8.8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요격 고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고도 40km 이상에서 또는 100km 이상에서 요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날아오는 과정에 궤적을 바꾸거나 또는 속도를 가감하면 대응할 수 있느냐. LSM은 분명히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사드나 에로는 그게 안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몇 번 드린 말씀인데 거듭 말씀드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 국내 어떤 군사 논문에 나온 그림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스커드 B, 스커드 C라는 노동 미사일을 쏴가지고 사거리 300km를 날아오는데 표준적인 거리라고 보는 거죠. 남한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날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되고 고도도 가급적 낮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레이더에 늦게 걸리니까. 이게 바로 전부 다 뭐 천궁2가 요격하고 LSM이 요격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좀 있으면 나올 한국형 아이언돔이 요격하려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고각으로 쏴야 돼요. 덕분에 300km 날아오는데 시간이 10분 이상이 걸려요. 스커드 B 같은 경우는 5분이면 돼요. 여러분 어떤 걸 쏘겠습니까? 남한을 공격할 때 5분짜리 지금 쏘면 돼요. 날아오는 고도도 낮아요. 우리 레이더에 탐지되는 시기도 늦어요. 그리고 대응 시간이 짧아요. 우리한테 2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고도까지 낮으니까 우리가 늦게 발견해요. 여러모로 유리해요. 다 핵탄도 실을 수 있거든요. 자, 북한이 우리한테 쏜다면은 이 예에서 보면 스커드 B를 쏘는 게 제일 맞아요. 예, 정말 속도는 얼마냐? 마하 4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몇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정 고도 이상을 올라와야지 알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적외도 인공위성이 필요한 것이고 24시간 떠 있는 무인 정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십 초라도 더 벌려면은 발사하자마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이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특정 고도, 일정 고도 이상 올라와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까지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거 있죠. ICBM이 남한용이다. 위협을 느낀다. ICBM은 미국용이에요. ICBM은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완전 손해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 12,000km나 되는 북한의 ICBM을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서 쓴다면 모르겠습니다. 노동 미사일이 아마 한 1,000km 이렇게 가는 그 정도로 제가 언뜻 기억이 되는데 이거보다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거예요. 네, 뭐 엄청난 고도까지 올라가야 될 거예요. 오늘 일정 단계 이상 넘어가면 우리 레이더에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한테 노출되는 시간이 훨씬 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슨 같은 경우는 직격체 미사일로 해서 그걸 고도 30km 이상에서 요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도 30km 이상에서 거기는 이제 거의 3, 40km, 40km 이상이죠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요격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핵폭발이 발생을 하더라도 지상으로 떨어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고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네. 자,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생각한다고 해서 ICBM은 미국용이에요.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단거리 미사일들 그리고 방사포, 장사정 방사포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제 큰 잠재적인 적이 중국이잖아요. 우리 국방력 신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들은 이미 이런 이제 단거리 전술 탄도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기동을 하고 극초음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북한 것이 이미 그렇고 중국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SM이나 천궁2를 개발할 때는 그 모든 게 그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향후의 시장성을 더 확보해 줄 거예요. 최고 난이도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위키피디아 가보시면은 사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실패 리스트가 한 10개 이상 안 돼요. 그 SM3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 한 방에 해냈잖아요. 10년 만에 그것도. 예, 러시아 기술 가져와서 시작한 그걸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천궁2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패트리엇을 완전히 무찔러요. LSM이 나오게 되면 사드를 완전히 무찌르게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시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드가 배치가 됐다. 미국의 소중한 미사일 체계를 뽑아서.
그렇지만 그들은 지난 몇십 년간 놀았다. 사드의 개량을 하지 못했다. 주변국을 얕봤다. 그래서 위협에 맞닥뜨리니까 한순간에 액면이 노출됐다. 당연히 정치적인 제스처다. 선거 때까지 뭔가를 해주는 모습을 미국이 보여줘야 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끼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뒤에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미국은 큰 결정을 했다. 이란을 손댈 수 없다. 이란을 손대려면 주변에 지금 병력이 몇십만 원 가 있어야 된다. 페르시아만 근처에. 그렇느냐? 아니다. 걸프 7개국은 자기들 영공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미. 이스라엘은 수단이 없다. 네타냐후는 뭔가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다. 기술적으로도 이란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